5. 학자의 나아갈 길. 세계 정복의 두 가지 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제자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학교나 리케이온의 회랑을 산책하면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게 소요학파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가까이 붙어서서 회랑을 거닐었던 것이다. 이 유익한 산책이 끝나면 학생들은 대부분 각자의 일에 종사했다. 그 중에는 모래 위에 도형을 그리거나 많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발췌하여 노트를 만드는 자도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권의 국가론을 쓰기 위해 158종에 달하는 그리스 국가의 제도를 연구했다. 그에 대한 저서는 1000권에 달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물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와 같은 큰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만약 제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조그만 학원의 진리 탐구자들은 날마다 한 걸음씩 진리의 길로 나아갔다. 그들의 산책은 정복자의 군대 같은 행진이었다. 사령관이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학자들 나름대로 각각 다른 의견을 종합하여 세계에 대한 하나의 학문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옛날 학자들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서로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학설을 내세워 싸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까지 쓰여진 많은 학자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요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다. 수학, 물리학, 식물학, 동물학, 과학, 윤리학, 정치학, 그리고 이 모든 학문들을 지배하는 저 찬란한 철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알렉산더였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직 청년이었을 무렵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당신과 함께 이 시대에 살게 해주신 데 대해 신에게 감사합니다. 내 아들 알렉산더를 당신의 학원에 입학시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계승하는 데 적합한 인간으로 교육시켜 주실 것을 염원합니다. 필립 2세는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그리스의 모든 나라를 통일했다. 자유의 나라 아테네까지도 필립 2세의 지배에 복종했다. 그는 정복의 대업을 꿈꾸며 알렉산더가 그 뜻을 계승하여 완성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제왕을 교육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알렉산더와 같이 전 세계의 정복을 소망하고 있는 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하고 그의 학문을 존중했다. 그는 스승에게 마차 2대분의 금을 바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돈으로 책과 사본 등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다. 만약 알렉산더가 계속 스승 밑에 있었다면 리케이온의 회랑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소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세계의 끝까지, 아니 하늘에서 빛나는 천체에까지, 무한한 공간의 깊은 곳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과 마케도니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이 세계를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알렉산더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인도의 벌판에서 싸우고 있다. 그를 이런 곳까지 끌어낸 것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원정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노예를 모두 해방시키고 영토를 전부 팔아버렸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나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 희망의 신이 그를 원정의 길로 이끌어간 것이다. 희망, 아득히 먼 땅 아시아. 거기에는 무한한 제보가 있다. 그 제보를 사자의 머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새가 지키고 있다. 알렉산더와 함께 종군한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꿈꾸던 것을 아시아에서 구하고자 소망하고 있었다. 노예나 영토를 가진 제후는 더욱 많은 노예와 영토를 소망했다. 그러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빈곤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남아있는 귀족들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도 희망의 위로를 받아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아내나 자식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시아에서 행복을 가져오리라 기대했고, 부자들은 가난뱅이들의 질투 섞인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의 원정에는 학자들도 참가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조사하고 진귀한 식물을 가져오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희망에 인도되어 대군은 진군했다. 싸움에 싸움을 거듭하며 그들은 끝없이 진군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세계의 끝까지 정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뜻밖에도 한없는 광야가 줄지어 널려 있었다. 거기에는 스키타이인, 사카인, 마사케타이인 등 전투적인 종족이 있어 알렉산더군을 급습하고는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모습을 감춰버렸다. 후방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패한 적이 없는 대군은 비로소 퇴각의 비운을 맛보았다. 대군은 인도로 향했지만 적의 코끼리 부대에 짓밟히는가 하면 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했다. 병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저하되어 칼과 방패를 버렸으며 지휘관의 명령도 듣지 않았다. 희망의 누각은 여지없이 허물어진 채 알렉산더군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알렉산더는 결국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다. 이탈리아에서 인도에 걸쳐 펼쳐진 그의 대제국은 채 굳지 않은 벽돌담과 같이 무너져 버렸다. 알렉산더와 함께 원정을 떠났던 몇 명의 학자들이 오히려 그보다 큰 소득을 얻었다. 이 학자들이 정복한 학문의 대제국은 1, 2년 만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세기 동안이나 그 생명이 지속되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귀국하자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견문록에 의하여 식물학의 원조 테오프라스토스는 식물지라는 책을 썼다. 그는 새롭고 이상한 나무를 많이 알고 있었다. 가지가 땅에까지 늘어져 한 그루의 나무인데도 그것만으로 숲과 같은 나무가 있었다. 또 밤에는 잎을 오므리고 자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입을 벌리는 나무가 있다. 나무보다 큰 갈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한 다발씩 맺는 바나나 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다. 알렉산더는 원정을 떠나기 전에 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방문했었다고 한다. 이 학자는 언제나 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스스로 어느 왕후 장상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와 이야기하는 동안 완전히 그에게 매료되고 말았다. 그는 디오게네스에게 무엇이든 바라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꾸했다. 거기서 좀 비켜주시오. 해를 가려서 못 견디겠소.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요구대로 비켜주고 나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우정과 적의에 대하여. 나는 이 책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간이 어떻게 세계의 벽을 허물었는지, 고대의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전진과 후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이 이야기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때도 있다. 우리들은 한 걸음마다 멈춰서서 길가의 작은 돌이나 나무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천천히 나아간다면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아무튼 인류의 역사를 통갈해 보면 그칠 줄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으로 생각된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의 왕들은 몇 번이나 정복의 싸움을 되풀이했던 것일까? 그들은 신전벽에다 몇 번씩이나 스스로를 세계 4대국의 왕이라든가 우주의 제왕 등으로 기록하곤 했다. 그들은 진군하여 관계의 수문을 파괴했다. 물이 범람하여 여러 도시를 휩쓸어 버렸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황폐와 쇠망이 남을 뿐이었다. 이 많은 정복자들 중에서 과연 누가 우주의 제왕이 되었을까? 아시리아의 왕은 아르미니아의 산지에서부터 나일강의 급류까지, 키프로스 섬에서 예람까지 사방의 모든 나라를 종속시켰다. 페르시아 왕은 서쪽으로는 트라키아, 동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모두 그의 수중에 넣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전 세계를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세계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던 것이다. 그 정복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눈부신 왕국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은 붕괴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조각난 파편 위에서 또다시 세계 정복의 덧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저기에 충만했던 시대에도 위대한 창조의 사업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상선은 바다를 건너고 대상들은 산을 넘어 진출했다. 사람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광부는 대지를 파서 땅속의 보물을 끄집어냈다. 키프로스 섬에서는 구리를, 누비아에서는 금을, 타우로스의 산에서는 은을, 페니키아의 숲에서는 선재를, 발트해의 연안에서는 호박을, 브리튼 섬에서는 주석을 캐냈다. 상선이나 대상의 낙타 등에 실려 금속이나 직물, 꽃병, 파피루스 등이 운반되었다. 페르시아의 파발꾼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우편물을 날랐다. 문자와 함께 도량형의 단위나 연월일의 지식이 나라에서 나라로 전해졌다.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많은 외국어를 받아들였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 민족의 노동, 몇십 세대에 걸친 노동의 결과가 오늘의 풍요로운 부를 구축하고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연락을 취했다. 한 나라에 없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있었고 이 나라에서 모르는 것을 저 나라에서는 알고 있었다.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는 증가했다. 그것은 부지런하고 솜씨 좋은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약탈자가 있게 마련이다. 약탈자가 탐내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일하는 손이었다. 재물은 땅속에 파묻어 감출 수 있지만 노동하는 손은 감출 수 없었다. 약탈자는 살아남은 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몇천 몇만의 사람을 죽였다. 약탈자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은 황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이 노예였다. 노예는 부를 한없이 생산해내며 약탈자는 그 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탐욕스러운 약탈자, 즉 제국의 왕들은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의 도시를 정복하면 다음에는 10개의 도시를 원했다. 10개의 도시를 얻으면 곧 100개의 도시를 바라고 100개의 도시가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전 세계를 정복하기를 소원했다. 노동은 더욱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전쟁이 차례로 일어났다. 노동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노예의 손이 칼을 만들고 칼은 다시 새로운 노예를 소유하게 해주었다. 노예는 군함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었다. 약탈자들은 이 군함을 타고 이 도로를 통하여 침략의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모든 나라는 침략자의 칼 앞에 굴복했다. 그들은 모두 자기야말로 우주의 제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의 힘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가? 알렉산더는 아무도 풀지 못했던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칼로 잘라서 풀었다고 한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칼로 매듭을 자를 수는 있지만 다시 매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를 결합시키기 위해 몇만 명의 병사들을 페르시아 여인과 결혼시키고 자기 자신도 페르시아의 왕녀와 결혼했다. 그것은 사상 최대의 결혼식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세계의 정복자, 세계의 신이 되려고 생각했다. 그는 바빌론을 수도로 하고 이집트의 신관이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했다. 그는 몇천 명의 그리스인을 아시아로 이주시켰다. 그는 여러 곳에 알렉산더라는 동명의 도시를 만들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일찍이 아테네는 대도시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분명 그것은 시 이상의 것이었고 가구 수가 1만이 넘는 하나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 도시국가 아테네가 그 시민들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좁게 느껴지는 시대가 왔다. 노예의 노동은 엄청난 상품을 만들어냈으므로
이 도시의 시장만으로는 상품을 팔아넘길 고객이 없었다. 결국 상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항구에서나 배가 정박하면 짐을 부리지 않아도 세금을 받았다. 가는 곳마다 세관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좁은 해협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의 상선이 기항하여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협을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한 도시에 으뜸가는 부호도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이나 토지를 살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도시에 사는 누군가를 보호자로 내세워야 했다. 상인들 중에는 광범위하게 여러 도시와 무역을 하고 상선대를 파견하는 자도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소도시에나 세관이 있고 통화와 법률이 다른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들 부유한 상인들이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많은 도시나 나라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가 필요했다.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자며 큰 공장의 주인도 상인들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몇백 명의 노예를 부리는 공장은 그 도시 내에서의 소비뿐 아니라 먼 나라의 소비까지 목표로 하여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침략을 해야만 했다. 침략한 나라로부터는 노예가 들어오고 양피, 피역, 철, 구리 등의 원료도 들어온다. 이리하여 침략을 위한 원정이 시작되었다. 아테네의 아르키비아데스는 함대를 이끌고 시칠리아로 떠났다. 그의 꿈은 그리스의 동서부에 있는 여러 도시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원정은 아테네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그리스의 통일을 꿈꾸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그 일을 계승했다. 알렉산더의 왕국 역시 마침내 몰락하고 붕괴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남은 그 파편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시리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등은 옛날과 같은 도시국가가 아니라 이미 그 하나하나가 크고 훌륭한 국가였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력이 필요했다. 그것은 노예 소유자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반체제 분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리하여 민주정치는 폐지되고 군주정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이집트에서도 시리아에서도 마케도니아에서도 국왕이 신과 같이 초항을 받으면서 국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는 새로운 철학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국가의 복종이야말로 절대선이며 선택된 소수자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야 했다. 백성은 지배자가 바라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학문은 이 사고방식을 지지해야만 한다. 일찍이 과학은 인간을 장님으로 만들었다. 철학자들은 그것이 신들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은 철학에 있어서는 유령들이 살고 있는 암흑세계로의 후퇴였으며 조상들의 생활이나 신앙으로의 복귀였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토스 등의 사상은 전진이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사상은 후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을 일부 계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후퇴였다. 그러나 역사의 톱니바퀴는 후퇴하지 않는다. 조상들의 신앙으로의 복귀라고 말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은 결코 조상의 신앙과 동일한 사상이 아니다. 조상들은 단순히 신을 믿고 있었을 뿐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플라톤은 과학과의 논쟁을 뚫고 나가기 위해 그 주장을 과학인 것처럼 위장했다. 조상들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선이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악이란 신에게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하여 소크라테스는 수학자가 정리를 증명하듯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도덕률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학설은 신의 의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낡은 종교와 대립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이유인 것이다. 새로운 신앙,
새로운 제도는 역시 낡은 것과는 달랐다. 조상들의 시대는 귀족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제조업자, 금융업자, 부유한 상인이 실권을 잡고 있다. 전에는 이국인이라면 적을 대하듯 멀리했지만 지금은 누구나가 같은 동료로서 허물없이 지내고 있다. 즉 그리스인도, 이집트인도, 페니키아인도 그곳에서 출생한 시민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도시가 생겨났다. 한 번이라도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해 보면 조상들 시대의 생활과 이 새로운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일강 유역으로 돌려보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난날 이집트가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바다는 건널 수 없는 관문이며 외국인은 모두 저기를 품은 악마의 자손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바다는 외부 세계로 진출하는 넓은 문으로 바뀌었다. 그 문 옆에 커다란 도시가 출현하여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곳은 건설자인 알렉산더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도 선원들의 예리한 눈은 어느새 파로스의 등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등대 꼭대기에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들고 배를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배들은 세계의 모든 곳으로부터 알렉산드리아로 몰려온다. 항구에는 몇 척의 군함이 정박해 있고 그 옆에는 곡물을 산더미처럼 실은 상선이 항구가 좁다는 듯이 쉬고 있다. 항구를 떠나는 배가 있는가 하면 들어오는 배도 있다. 부둣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나라 말로 짓거리고 있다. 그리스인, 유대인, 페니키아인, 로마인, 페르시아인 등이다. 황금과 상아의 나라에서 온 시커먼 누비아인 옆에는 향로의 나라 아라비아에서 온 회색의 털수염을 기른 추장이 서 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외국어, 즉 그리스어, 이집트어, 헤브라이어 등이 혼합된 고유의 언어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는 바다에 의해 전 세계의 각 지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조프의 연안에 케르츠, 비잔티움, 아테네, 시라쿠사, 카르타고, 마르세유 등과 이어져 있었다. 배는 동방으로부터 향로나 상아나 전쟁에 쓸 코끼리 등을 운반해왔다. 배가 출입할 수 있는 거대한 운하가 홍해와 나일강을 연결하고 있어 배는 이 수로를 통하여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지중해로 항해했다.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의 초상을 새긴 금화, 그리스의 꽃병, 꽃무늬를 새긴 유리그릇, 목걸이, 팔찌 등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동방의 나라로 건너가면 중국에서는 바다와 산과 사막을 넘어 화려한 빛깔의 비단이 들어왔다.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밀어젖히려고 했다. 그들도 강의 유역이 세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쪽으로 나아갔다. 황제의 사자는 마침내 몽고와 투르키스탄의 사막을 건너 중국인들이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지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다. 중국의 군대는 카스피해에 도달했고 중국의 상인과 승려는 인도에 이르렀다. 그리스인이 동쪽 끝이라고 부르는 곳이 중국인에게는 서쪽 끝이 된 셈이었다. 산과 사막으로 가로막혀 있던 두 개의 세계가 비로소 만나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중국의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그리스의 꽃병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야만인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지고 있다. 세계는 사방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헤리클레스의 기둥, 즉 지브롤터가 세계의 끝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 기둥의 저쪽은 끝없는 바다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브롤터의 북쪽으로 항해한다. 그리고 마르세유의 선원 퓨테어스는 브리튼 섬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브리튼의 전방에 세계의 끝이 되는 투아레 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와서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지 않고 좀 더 먼 숨겨진 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장장이는 키프로스에서 생산된 구리에다 브리튼의 주석을 섞어서 금속을 만들고 있었다. 여자들은 시장에서 엘베 강변에서 채취한 돌로 된 여신의 눈물,
즉 호박을 사고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너비 50보의 큰 길이 직각으로 교차되고 다른 길도 마차나 기병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기에 적당한 너비로 되어 있었다. 거리에는 그리스의 알파벳 이름을 붙여 알파거리, 베타거리, 감마거리 등으로 불렸다. 왕궁과 신전이 도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신전의 벽에는 옛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가장 큰 신전에는 예부터 숭배해왔던 신들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수호신인 새로운 신 사라피스를 모셔놓았다. 알렉산드리아의 어머니들은 언젠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꾼 꿈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한 젊은이가 왕 앞에 나타나서 당신의 배 한 척을 내가 사는 폰토스의 해안으로 보내주시오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신관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곳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후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꿈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젊은이가 나타나서 배를 보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델포이 신전의 무녀에게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무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젊은이는 시노페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신인데 왕에게 자기의 조각상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즉시 배를 시노페로 보냈는데 그곳의 왕은 신상을 인도하기를 거절했다. 그러자 신상은 스스로 대자에서 일어나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올라 3일 만에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는 수호신까지도 이국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집트 도시에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품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도 이집트인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을 섬기던 무장의 자손이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는 이집트인보다는 그리스인이 더 많았다. 옛날에 이집트인은 그리스인과 같은 식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이집트인이 그리스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스스로를 파라오라 칭하고 라아가 선택하고 아몬이 사랑한 자라는 뜻의 이집트어를 자기의 그리스 이름에다 덧붙였다. 이와 같이 이 새로운 도시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와 신앙, 습관이 혼합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산맥이나 바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의심과 적대심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던 언어와 신앙, 습관 등이 모두 결합되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비춰보는 거울이었다. 옛날 선원들이 기묘한 동물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동물원이 있고 그곳에 가면 코끼리나 기린, 열대 아프리카의 큰 뱀 등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곳에는 식물원도 있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식물원이었다. 거기에서는 그리스에서는 물론 숲의 신인 판조차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도서관에는 몇천 몇만이나 되는 파피루스에 쓴 진귀한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그 목록만도 120권에 달했다. 유명한 지리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도서관의 관장이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에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에서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아카데미아나 리케이온도 이 알렉산드리아의 뮤즈 신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거대한 신전은 바로 과학의 전당이었다. 뮤즈의 신전에는 왕이 여러 도시에서 초빙한 학자들이 살고 있었다. 학자들은 다만 학문만 생각하면 되었다. 연구나 여행이나 실험에 필요한 돈은 모두 국고에서 지출되었다. 날마다 그들은 점심을 같이 들고 식사가 끝나면 과학상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집트 왕은 유력한 국가의 군주로서 화학이 위대한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수학이나 공학은 요새를 구축하고 무기와 군함을 만드는 데 필요하며 천문학은 항해에, 의학은 국민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집트 왕은 대대로 시인이나 과학자나 철학자를 우대했다. 그것은 과학자는 왕의 군사력과 재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고
시인은 왕을 찬양하는 시를 썼으며 철학자는 왕이 신성한 권력에 의하여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정당성을 증언해주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들은 거의 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플라톤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데모크리토스파는 불우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있는 데모크리토스의 저서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정리를 풀거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참고로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도 남의 눈을 피해 은밀히 찾아볼 뿐이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이며 평등사상을 주장하는 데모크리토스는 지배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였으며 뮤주신전의 관리자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뮤주신전의 창설자는 처음 그곳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같은 대규모 학원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카데미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케이온에서는 문 닦아 관찰은 했지만 실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뮤주의 신전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손을 써서 연구했다. 길이를 측정하고 무게를 달고 물질을 끓이거나 혼합하면서 용해시켰다. 선반이나 책상 위에는 파피루스의 서적 이외에 실험기구도 비치되어 있었다. 천문학자는 하늘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관측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별의 운행을 상세히 표시한 천체의도 마련되어 있었다. 물리학 실험실에는 가열용 솥과 혼합용 통이 있었다. 이 뮤주신전의 학자들은 옛날 같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학자들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호메로스 시편을 편집하려 들었으며 어떤 학자는 호메로스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도 했다. 또 해부실에서는 헤로푸이로스가 독신의 문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시체를 세밀히 해부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지능이 심장의 작용이 아니라 두뇌의 작용임을 발견했다. 또 동맥을 흐르고 있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혈액이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지난날 엠페도클레스 시대의 크리톤의 의사 알크마이오는 두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동물만을 해부했다. 그런데 헤로푸이로스는 고대의 금기를 무시하고 인간의 신체를 해부했다. 이런 류의 진보는 그리스에서보다 이집트에서 훨씬 쉽게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집트인은 옛날부터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써서 미이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많은 손이 두뇌로 생각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두뇌는 또 손으로 한 일을 조사하고 있었다. 직공뿐만 아니라 학자도 망치와 땜납과 자를 사용했다. 과학은 아침을 맞이했다. 그것은 사람들 손으로 조사하고 두뇌로 추리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손과 두뇌에 대하여 몇 세기 동안 손은 두뇌에게 새로운 일을 가르치고 있었다. 손이 보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두뇌도 보다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 손의 실질적인 교묘함은 마음을 보다 넓고 충만하게 했고 두뇌는 다시 이 손의 움직임을 초월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냈다. 그러므로 손이 큰 돌을 들어올리지 못할 때는 두뇌가 돌 밑에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지렛대는 돌을 들어올리는 일만을 할 수 있을 뿐 그것을 피라밋의 정상까지 운반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다시 두뇌가 작용을 한다. 두뇌는 경사면을 이용하기로 생각하고 돌 밑에 굴림대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낸다. 물건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분명 굴리는 것이 쉽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두뇌는 보다 훌륭한 방법을 발명해낸다. 두뇌는 활차를 발명했다. 활차에 밧줄을 묶어 물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확실히 편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 무거운 물건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손과 물건 사이에 활자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끌어올리는 힘은 강해진다. 두뇌는 손을 도왔지만 손은 두뇌를 방치하지 않았다. 손과 두뇌는 힘을 합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해냈다. 손이 관계용 물을 강에서 길어 올리는데 곤란을 느끼면 두뇌는 긴 지렛대를 이용한 물 푸는 장치를 고안해냈다. 그러나 더욱 많은 물을 길어 올리려면
이것으로는 감당을 못한다. 여기서 두뇌는 자아틀을 고안했다. 자아틀이 붙은 우물, 이 얼마나 멋진 발명인가. 두뇌는 이 훌륭한 발명품으로 몇 세기 동안이나 손을 도왔다. 그러나 토지의 경작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두뇌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손을 쓰지 않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고. 그 대답은 4발 달린 종을 부리는 것이다. 이 동물종은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원치의 지렛대에 말이 연결되었다. 말이 원을 그리며 돌면 톱니바퀴를 작동시키는 지렛대가 움직이게 된다. 지렛대에 붙은 톱니바퀴는 굴대를 회전시키고 두레박에 달린 밧줄이 굴대 주위에 감긴다. 이렇게 말의 다리를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손은 다시 물깃는 일에서 해방되었다. 그 대신 손은 굴대를 만들거나 톱니바퀴를 만드는 더욱 어려운 일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뇌는 더욱 어려운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되었다. 손 역시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인간은 말에게 강물을 퍼올리도록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말도 이용하지 않고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강물이 저절로 올라와서 관계를 할 수는 없을까? 이리하여 두뇌는 또다시 새로운 일에 착수했다. 강 속에 물을 길어 올리는 수차를 설치한 것이다.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은 수차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국자와 같은 것에 부딪혀 그것을 강하게 민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얘기한 바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수차는 저절로 회전하여 물을 국자로 길어 올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두뇌와 손은 강물의 흐름을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여 논밭을 적시게 했던 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탈곡이 끝나면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옛날에는 손으로 손졸구를 돌려 그 일을 했다.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이것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많은 병사를 양성하거나 알렉산드리아처럼 큰 도시가 생겨나서 빵집에서 많은 빵을 만들게 되자 좀 더 큰 절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손으로는 이 절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또 두뇌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교묘하게 연구한 지렛대가 이 돌절구에 부착된다. 이번에도 한두 개의 손이 아니라 4개, 6개, 8개의 손이 이것을 움직인다. 즉 노예 몇 명이 긴 지렛대를 가슴에 대고 빙빙 도는 것이다. 그러면 커다란 돌절구도 거뜬히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돌절구가 더욱 커지자 다시금 쉽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없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두뇌는 이번에도 말을 생각해냈다. 말을 지렛대에 묶어두는 것이다. 말은 시키는 대로 빙빙 돌았고 그에 따라 밀가루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 손이 하는 일은 다만 말을 부리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더욱 큰 돌절구를 사용하게 되어 3마리의 말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인간은 이번에는 말보다 더욱 힘이 센 일손을 발견했다. 즉 인간은 이 무렵부터 강물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은 수차에서 국자만 떼어놓고 물바지를 달았다. 그러자 강물이 수차에 밀려 축이 돌았다. 축은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톱니바퀴는 맞물려 있는 다음 톱니바퀴를 돌리고 그것이 2번째 축을 돌린다. 그 축의 돌절구가 연결되어 있다. 물의 동력을 이용한 수차 재분기가 처음으로 작동한 날, 그날은 인간에게 있어 너무나 근사한 축제일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수차가 모든 일을 해주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직 자기들이 생각해낸 이 마술 같은 장치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 수차가 장차 기계의 원조가 되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곡물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철을 재련하고 바위를 부수고 천을 짜는 기계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누가 알아차릴 수 있었겠는가? 이들 기계는 훨씬 훗날에는 인간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일을 기여하게 되었다. 기계는 인간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인간을 실어 나르고 심지어는 공중에까지 그 날개를 펴는 것이다. 학자가 나아갈 길.
알렉산드리아의 뮤즈 신전은 실험에 기초를 둔 과학의 전당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3세기에 걸친 철학자의 자연 연구가 없었더라면 이 실험과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지난 몇천 년 동안 유리공이나 철공이나 대장장이나 도공 등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학문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실험과학이 아테네에서가 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테네에서는 모든 노동이 자유민을 대신하여 노예의 손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테네인들은 노동은 노예만이 하는 것이라 하여 멸시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는 자유민인 직공이 자기의 아들이나 고용인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다. 절름발이나 신체 부자유자나 장님이라도 뭔가 일할 것을 찾아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앉아만 있지 않고 손을 움직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뮤즈 신전은 신전이라기보다는 공장과 비슷했다. 아니, 그것은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 공장의 집단이었으며 소위 과학의 도시국가였다. 어떤 방에서는 물리학자가, 다른 방에서는 천문학자나 직물공학자가 저마다 연구를 거듭하고 있었다. 과학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뮤즈 신전에서 최초로 행해진 연구가 다음 단계에서는 몇 개의 연구로 나뉘어져 연구자의 집단 수는 증가일로에 있었다. 에우클레이데스는 수학을 가르쳤고 아르케메데스도 그곳에서 배웠다. 왕과 왕자들까지도 학문을 배우러 이곳으로 찾아왔다. 프롤레마이오스 1세 소텔은 에우클레이데스에게 수학을 빠른 진도로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에우클레이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리케이온의 회랑을 거닐면서 그의 제자들을 학자의 길로 인도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의 길은 좀 더 먼 곳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이윽고 지구를 떠나 달과 태양에도 다리를 세우고 아득한 별의 세계까지도 여행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산이 하늘에 잇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흰 구름이 끼어 있는 올림포스의 봉우리에는 신들의 궁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산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거인이라면 정상까지 손이 미치겠지만 그런 거인은 존재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있었던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산의 각도를 측정하여 삼각형을 그렸다. 그는 파피루스의 두루마리를 계산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정상에 오르지 않고 지상에 있으면서 산의 높이를 측정했다. 그는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디카이아 르코스도 이 일에 착수한 적이 있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산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이란 마치 나무 껍질이 울퉁불퉁한 것과 같이 지구 표면의 조그만 돌출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다지 멀리 항해하지 않고도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 일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슈에네까지만 가면 되었다. 슈에네에서 태양이 머리 위에 왔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원의 50분의 1 각도만큼 벗어나 있다. 슈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는 약 485마일 정도이니까 이것이 원주각의 50분의 1에 해당한다. 따라서 485마일의 50배인 24,000마일이 지구의 둘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의 크기를 알려면 태양을 관찰하면 된다. 24,000마일. 지리학자는 이 지구 표면의 4분의 1에만 인간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이탈리아에서부터 그리스까지, 그리스에서부터 인도의 겐지즈강 하류까지이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군가는 인도까지 바다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는 행복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황금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지구의 끝,
이 바다나 산맥의 끝에서 달이나 태양으로 통하는 길이 곧장 하늘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 누군가 이 푸른 하늘의 길을 걸어서 달까지의 거리와 태양의 크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는 없는가? 과학자는 또다시 관찰을 위한 여행길에 나섰다. 그들은 천공을 관측하는 도구나 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는 관측소에 앉아서 서서히 관측기에 차륜을 돌린다. 이 천문학자는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쿠스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100년쯤 뒤에 태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테오프라스토스를 가르치고 테오프라스토스는 스토라톤을 가르치고 스토라톤은 아리스타르쿠스를 가르쳤다. 그러나 과학은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갑오처럼 상속되지는 않는다. 과학의 발견에는 언제나 고뇌가 따르기 마련이다. 즉 제자들은 이따금 그 스승과 충돌하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비판했다. 스토라톤은 데모크리토스의 학설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열광적인 데모크리토스의 신봉자는 스토라톤의 제자 아리스타르쿠스였다. 그는 데모크리토스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유일한 세계는 아니라는 것,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지극히 미세한 점에 불과하며 우주에는 무수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아리스타르쿠스는 이 푸르고 둥근 천장을 밤낮으로 관찰했다. 그는 방금 별의 세계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돌아왔는가 하면 또다시 계산을 중단하고 별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그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다. 그리하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정확하지 못했다. 달까지의 거리는 거의 정확했지만 태양까지의 거리는 실제보다 가까웠다. 그는 달을 실제보다 크게, 태양을 실제보다 작게 계산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그가 사용했던 조잡한 관측기계를 생각하면 이 오차는 부득이한 것이었다. 아무튼 이것이 인간의 천공을 측정한 최초의 시도였던 것이다. 아리스타르쿠스는 마치 천상의 인간인 양 천공에서 안주의 땅을 발견했다. 그는 하늘 구석구석까지 측정하여 천체도를 완성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태양의 주위를 유성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지구도 이 유성의 하나이다. 아리스타쿠루스는 꽤 많은 시일이 경과한 다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 학설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컨대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신념을 떨쳐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천문학자들까지도 이 학설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약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배에서 바라보는 해안의 나무나 바위가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성도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아리스타르쿠스는 항성은 지구로부터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1m가량 걸어도 멀리 있는 나무나 산이 멀게 느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이 아리스타르쿠스는 후대의 중세기 말엽에 등장하는 코페르니쿠스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시대가 너무 빨랐던 것이다. 아리스타르쿠스는 아낙사고라스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신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난받았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몇 세기가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아리스타르쿠스의 학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난 서기 2세기경에 클라우디오스 프롤레마이오스는 지구와 천공에 대해 30권의 책을 썼다. 그는 그 책에 라인강에서 인도 중국에 이르는 지도를 첨부했으며 별의 리스트를 만들어 그 올바른 위치를 명확히 밝혔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새로운 구성도를 그리고 지구를 이 우주에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몇 세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리스타르쿠스와 논쟁을 벌여 그 학설에 대한 반증을 차례로 진술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면 구름은 그 영향을 받아서 모두 한쪽으로 모일 것이다. 또 돌을 허공에 던지면 그것은 던져진 장소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장소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돌이 공중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지구는 그만큼 움직였을 테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지상의 것은 모두 지구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반론을 편 결과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리스타르쿠스는 이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별이 올바른 대답을 하리라. 그리고 세계의 진실이 그것에 대답해 줄 것이다. 뮤즈 신전의 관측소에서는 천문학자가 유성의 운동을 끈질기게 관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성이 전진하고 후퇴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리스타르쿠스의 학설을 믿으면 쉽게 해결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학설을 믿으면 도저히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의 학설을 고집하며 계속 별이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자기의 학설을 지탱하기 위해 그는 천체까지도 기만해야 했다. 달로 하여금 지구가 아니라 엉뚱한 중심점을 돌게 했다. 또한 유성의 운행을 까다롭고 독특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역사에서는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일이다. 인간은 익숙하고 친해진 것을 더 믿기 때문이다. 확실히 인간으로서는 그 편이 이해하기 쉽다. 이 쉽다는 점 때문에 인간은 자칫하면 꿈이나 환상과 같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과거의 캐캐묵은 관찰법으로 곰팡내 나는 습관과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원전 3세기경으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항성은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대체 누가 이 지구를 측정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르키메데스이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뮤즈 신전에서 배운 과학자의 하나였다. 그는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서 살며 우주의 규모에 관한 저서를 시라쿠사 왕에게 바쳤다. 모래알의 수요에 관하여 라는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 왕이시여, 저 모래알을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시라쿠사의 모래알이나 시칠리아의 모래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곳, 살지 않는 곳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을 통틀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전 세계에 얼마만큼의 모래알을 채울 수 있는가를 계산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하여. 그러나 그는 아직 이 지구를 항성이 수놓고 있는 둥근 천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에 있는 모래알의 수요는 1 다음에 0이 63개나 붙는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이다. 그러나 무한에 비긴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언젠가는 인간이 천공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볼 시대가 올 것이다. 무엇보다 빠른 광선의 속도로도 그곳에 도달하려면 몇백만 년이 걸린다는 우주의 극한까지도 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앞길에는 무한이 펼쳐져 있다. 아르키메데스로서는 아직 무한의 우주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지상의 단위로 천공을 측정했다. 그러나 지구와 항성의 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멀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왼손에는 조그만 모래알, 오른손에는 커다란 산들.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세계는 너무나도 좁았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이미 하늘이 지구로부터 1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모래알도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미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의 근원인 원자에 관한 데모크리토스의 학설에 호의를 갖고 있었다. 이 미세한 원자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그도 이 미립자 세계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이 모래알이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단단한 망치로도 깨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수월하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물의 세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물의 세계에도 특별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액체의 세계를 그다지 오래 여행할 필요가 없었다. 물건의 무게가 없어지는 기적의 세계에 가는 데는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 속에 손을 넣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모든 물체는 물속에서는 훨씬 가벼워진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는 물건도 있다.
바닷가 수면의 중간쯤에 뜨는 물건도 있다. 꽤 무게가 나가는 물건만이 가라앉는다.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아르키메데스로서는 이 물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어째서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다. 군중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수없이 많은 미세한 분자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군중이 광장에서 광장의 모양이 되듯이 물도 그릇에 넣으면 그 그릇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아르키메데스는 나무 조각을 물에 던져보았다. 어째서 나무 조각은 물에 가라앉지 않을까? 그의 생각은 이러했다. 물은 무수한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미립자가 아래쪽에 있는 미립자를 압박한다. 그런데 나무 조각은 윗물이 압박하는 무게만큼 아랫물을 압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는 물보다 가볍게 되어 물에 뜨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액체 중의 고체는 그것이 배제하는 액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는 법칙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그는 물체가 왜 물에 뜨는가를 생각하다가 이 법칙, 즉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후로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국민학생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난해한 수학이나 공학의 문제를 풀다가 그들 난문제의 대부분이 훨씬 오래전에 데모크리토스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을 때 데모크리토스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다. 데모크리토스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학문상의 토론에서도 그의 사상을 인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로 돌아와서 데모크리토스의 저서를 읽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 즉 원자에 대한 학설을 발견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의 친구였던 에라토스테네스에게 편지를 썼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왕의 권위를 찬양하고 무신론자인 데모크리토스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는 천문학자이며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왕의 중신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에라토스테네스에게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에 힘입어 자기가 이룩한 진보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대가 충실한 과학자이며 위대한 철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정리의 해결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법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나는 이 방법을 책으로 편찬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음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데모크리토스적인 사상에 친숙해지고 또 나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반적 정리를 확립하게 되리라고 나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뮤주신전에 있는 다른 학자들도 틀림없이 이 편지를 읽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과학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아니 누구와도 투쟁하는 것을 조금 더 겁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모래 아래 수요에 관하여 속에서도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공공연하게 부정한 학설을 추론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모스의 아리스타루쿠스는 암시적인 요소가 강한 책을 많이 썼다. 그 암시의 결론은 이 세계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아리스타루쿠스는 항성이나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제창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데모크리토스의 길은 과학의 공도가 되었고 이 길을 따라 고대의 위대한 과학자 아리스타루쿠스와 아르키메데스는 전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기술자이기도 했다. 당신은 과학자에게 있어 기술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플라톤은 친구인 아르퀴타스가 기계학 같은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르퀴타스는 하늘을 나는 나무 비둘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플라톤은 그런 것은 철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계학 같은 것은 직공이 할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직공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러한 플라톤과 그 일파를 비난했다.
그는 기계학을 참된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였다. 사람들은 기계의 기능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도무지 그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자 마술이었다. 지렛대를 이용하여 저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다니 사람들에게는 지렛대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것은 불가사의한 마술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의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아르큐타스처럼 자동장치의 장난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기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숨겨진 수력 모터로 움직이는 구리로 된 천체의를 만들었다. 이 천체의를 작동시키면 사람들은 아침에는 태양이 달과 위치를 서로 바꾸고 월식 때는 달이 지구의 그늘에 숨고 유성이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그는 밭에 물을 대는 이집트의 기계를 개량하여 양수기를 만들었다. 나중에 이 양수기는 광산에서도 사용되었다. 스페인의 광산업자는 지하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지하수를 낮은 곳에 있는 폐강으로 흘려보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나중에는 이 아르키메데식 양수기로 완전 배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건물의 기둥이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책을 썼다. 이것은 건축 작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목수가 혼자서 어물어물 배를 만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던 시라쿠사에서는 거리 크기만한 거대한 배가 항구에 떠 있었다. 배에는 지붕이 있는 복도, 관측소, 체육관까지 있었으며 갑판에는 도시의 성벽에 있는 것 같은 높은 전망대가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된 직공뿐만 아니라 기술자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한 척의 배가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도무지 진수시킬 방도가 없었다. 시라쿠사의 시민이 총동원되어 힘껏 밀었지만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르키메데스에게 있어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지렛대의 원리의 발견자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점만 있다면 나는 지구도 움직여 보일 수 있다. 라고. 그는 그 배의 주위에다 지렛대와 도르래를 장치하고 100명가량의 사람에게 밧줄을 당기게 했다. 그러자 배는 스르르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시라쿠사의 왕 히에롱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외쳤다. 오늘부터는 아르키메데스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으라는 명령을 내리겠다. 일찍이 사람들이 거인 헤라클레스나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는 아틀라스에 대하여 환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이들 거대한 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르키메데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언젠가 왕은 금속 직공들을 시켜 황금 왕관을 만들게 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그 직공들은 왕관에다 은을 섞었다. 그래서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명령했다. 아르키메데스는 밤낮으로 이 문제를 생각했다. 식사 중에도, 산책 중에도, 목욕 중에도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목욕을 하다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발견하고 알았다, 알았어 라고 소리치며 벌거벗은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가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그자 물이 욕조에서 넘쳐 흘렀다. 그때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던 것이다. 왕관과 같은 무게의 금괴를 물이 들어있는 그릇에 담그면 일정한 양의 물이 밖으로 넘친다. 다음에 왕관을 담근다. 만약 왕관이 순금이라면 넘치는 물의 분량이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넘치는 물의 양이 적으면 왕관에는 은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은은 금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실험을 반복해 보았다.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은이 섞인 왕관을 물속에 넣으면 언제나 순금의 경우보다 적은 양의 물이 넘치는 것이었다. 이로써 속임수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것은 범인인 금속 직공들이었다. 그들은 교묘한 사기꾼이었으므로 금에 은을 섞어도 누구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학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말을 곧잘 꾸며내게 마련이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이라도 아마 이런 따위에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로마가 시라쿠사를 공격해 왔을 때 아르키메데스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그의 과학을 남김없이 이용했다.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는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마르케루스는 전군을 거느리고 시라쿠사로 진군했다. 그는 쇠사슬로 연결된 8척의 군함과 활과 돌을 쏘는 기계를 싣고 해안에 우뚝 솟아있는 성벽으로 다가갔다. 장군 마르케루스는 이 완벽한 준비와 자신의 눈부신 무용에 의하여 공격은 성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르키메데스의 두뇌와 기계 앞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일 뿐이었다. 일찍이 히에롱 왕은 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르키메데스에게 의뢰하여 공격과 방위에 소용될 기계를 많이 만들게 했었다. 이제 비로소 그 기계가 시라쿠사를 지키는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왔다. 로마군은 두 방면에서 진입하려고 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였다. 로마군과 같은 강력한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르키메데스는 그 기계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화살과 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박과도 같이 적병에게 쏟아졌다. 모든 것을 박살내는 그 위력에는 용맹스러운 로마군도 견딜 수가 없어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벽으로부터 길다란 기둥이 적의 군함 위로 불쑥 튀어나왔다. 그 기둥이 배를 강타하여 몇 척의 군선이 침몰하고 말았다. 또 끝에 새갈고리가 달린 기둥은 배를 끌어올려 뒤집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혔다. 마르케루스가 배에 싣고 왔던 삼부케라는 기계는 성벽으로 접근하기도 전에 성 안으로부터 무서운 소리를 내며 날아온 거대한 돌의 공격을 받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마르케루스는 크게 당황하여 함대의 퇴각을 결심하고 보병에게도 후퇴를 명령했다. 화살은 퇴각하는 그들을 쏘아댔고 달아나는 병사들을 죽였다. 많은 군함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마르케루스 군은 적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못했다. 기계는 성 안에 있었으므로 마치 신들과의 싸움같이 로마군은 적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마르케루스는 자기 쪽 기술자와 기계기사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리스에 손이 100개 달린 거인과 같은 수학자와의 싸움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놈은 우리들의 배를 침몰시키고 배후에는 신화에 나오는 손이 100개 달린 거인을 대기시켜 저렇게도 많은 돌을 쏘아대니 도리가 없지 않은가. 플루타르코스는 이 이야기에서 과학의 힘을 이런 식으로 찬양했고 손이 100개 달린 브리아레오스라는 거인보다 훌륭한 수학자에게 찬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힘은 결코 과학의 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르키메데스는 100개의 손이 아니라 수천 개의 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전 시민과 함께 고향의 도시를 지켰다. 그러므로 그는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루타르코스는 플라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국가의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생각했던 것이다. 지배자의 정신, 즉 왕이나 장군이나 철학자나 과학자이며 시민은 정신에 따르는 육체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러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어떻게 시민에게서, 아니 전 인류에게서 분리할 수 있겠는가?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 시민의 하나이며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의 자손이었다. 이들 시민은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귀중한 노동에 의하여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과수원이나 포도밭을 경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그 귀중한 땀으로 이룩된 시라쿠사시를 지켰던 것이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로마군이 어떻게 해서 오랜 공격 끝에 시라쿠사를 점령하게 되었는가를 진술하고 있다. 로마군은 배반자의 힘을 빌려 이 도시를 공략했다. 그 배반자는 재산이 있는 계급이며 아르키메데스도 속해 있던 시민회의에 적의를 품은 자들이었다.
로마군들은 거리에 불을 지르고 수많은 시민을 살상했다. 그들은 아르키메데스를 여기저기로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들이 아르키메데스를 찾아냈을 때 그는 모래를 깔아놓은 판 위에 도형을 그리고 있었다. 이봐, 도형을 지우지 말라고 하고 아르키메데스는 외쳤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과학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식한 로마 병사가 어떻게 그 도형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는가? 아르키메데스는 도형 위에 몸을 던졌다. 로마군은 그 위에 칼을 휘둘러 아르키메데스는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시라쿠사는 로마에 굴복했다. 로마인은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을 또다시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르키메데스는 로마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무덤을 찾는 사람 하나 없어 잡초만이 가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시세로는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어떻게 해서 찾아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칠리아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든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어봐도 그 지방 사람들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고 이제는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끈질기게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잡초에 덮여있는 그 무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돌 위에 새겨진 몇 줄의 시와 그 위에 그려져 있는 천체의와 원통의 그림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의 무덤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시라쿠사시의 성문을 빠져나오면 수많은 묘비가 늘어서 있는 인적 드문 황야가 있다. 거기서 주위를 둘러보니 잡초의 그늘 속에 조그만 원주의 끝이 조금 삐져나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거기엔 내가 찾고 있던 천체의와 원통의 그림이 있었다. 나는 즉시 따라온 그 지방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묘석에는 비문이 있었는데 그 시의 일부분만을 판독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오랜 세월의 풍우에 지워져 있었다. 지난날 그리스의 가장 영광스러운 도시였던 시라쿠사. 일찍이 수많은 학자를 세상에 내놓은 시라쿠사는 이와 같이 황폐하여 그들의 가장 뛰어난 천재가 어디에 파묻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로마인은 시라쿠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승리도 지금은 이 지상으로부터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업적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으리라. 오늘날 배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고대의 조선 기사였던 아르키메데스의 조언을 받고 있다. 집을 짓는데도 기계를 만드는데도 그의 발견을 이용해야 한다. 지렛대의 원리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난날 자기 조국을 지킬 때 그랬듯이 그는 지금도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고자 할 때 힘을 빌려준다. 위대한 기술자 아르키메데스. 인간은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아르키메데스는 죽었지만 다른 기술자나 과학자들은 그 일을 계속하여 자연의 맹목적인 힘을 지배하는 일을 배우고 있었다. 이들 과학자의 저서 가운데 비로소 수차나 펌프의 기록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강물을 막아 둑을 쌓고 물을 언덕 위로 흐르게 했다. 그리고 둑으로 흐르는 물이 풍차나 수차를 돌리도록 장치했다. 수차가 돌면 돌졸구가 돌며 즐거운 방아타령이 들려온다. 낡은 손졸구의 둔탁한 소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소리가 아닌가. 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저 낡은 손졸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샘의 정령이나 강의 정령들이 우리들 대신 일하고 있습니다. 물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최초로 흡입 펌프와 배수관의 장치가 발명되었다. 펌프는 물을 빨아올려 불을 끄고 물을 수증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물은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면 증기나 공기는 어떠한가? 공기는 오래전부터 범선이 항해를 하는 데 이용되었다. 배에 돛을 달아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증기는 아직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채 놀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과학자 헤로는 물을 솥에 놓고 불을 떼서 밀폐된 단 하나의 물의 입자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증기는 특정한 통로로만 새어나갔다.
증기는 이 통로를 통하여 구리로 만든 공 속으로 들어갔다. 구리공에는 축이 붙어 있었다. 그 축에 다다른 증기는 공의 양쪽에 한 개씩 있는 구부러진 파이프를 통해 튀어나오려고 한다. 그 증기가 파이프의 내부를 세차게 미는 바람에 구리공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헤로는 이 장치를 다른 과학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슈슈 타는 소리와 함께 증기를 내뿜으며 빙글빙글 도는 장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물론 이 장치는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할 뿐이었지만 그것이 2000년 뒤에는 바람보다 빨리 달리는 증기기관을 탄생시킨 전신이며 선구였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날아다니는 증기의 분자는 인간의 가장 충실한 조수가 되어 그들을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증기는 인간을 위하여 땅을 파고 직물을 짜고 황금을 채굴하고 철을 단련시켰다. 그리고 증기선은 인간을 태우고 지구를 일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헤로는 증기의 분자를 이용해서 인형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신전의 문을 여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장치가 보이지 않으므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과학의 발견은 얼마나 신기한 것인가. 과학, 그것은 죽은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운명과의 결투. 위대한 인간, 강한 이성, 그러나 승리는 아직 멀리 있다. 이 말은 마치 인간의 승리와 패배, 거인의 기쁨과 슬픔을 말하는 노래에 삽입되어 있는 후렴처럼 들린다. 기원전 3세기경 로도스 섬의 부둣가에 태양신의 동상이 세워졌다. 로도스 섬의 직공들이 청동을 부어 이 동상을 만드는데 12년이 걸렸다. 이 동상은 높이만도 사람 키의 20배가 되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강한 지진이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이 거대한 동상의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것을 치우는 데만 200마리가 넘는 낙타가 이용되었다. 자연 정복의 길은 아직도 멀다. 인간은 운명과 결투하며 캐캐 묵은 습관과 조상들의 사상에 반항한다. 그러나 조상은 아직도 그 자손을 억압하는 세력을 지니고 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조상의 명령에 따라 아테네 시민은 아낙사고라스를 사형에 처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를 신을 모독한 죄로 규탄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을 떠났지만 아테네 시민은 그 뒤를 추격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했다. 아리스타루쿠스도 처벌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 그는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리스 민주 정치의 전성기에는 철학자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가르치고 또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좋은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다. 이집트에서는 왕이 지배하여 정치는 백성의 손에서 떠났다. 시리아에서도 마케도니아에서도 왕의 측근이나 지방간이 칼로서 부유한 상인이나 금융업자의 이익을 지키고 있으며 이 권력에 반항하는 자는 모조리 처벌되었다.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신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언제 십자가에 결박당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엄한 벌이 내려진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로도스 섬에는 또 하나 라오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라오콘은 트로이의 신관이었다. 그는 신의 종복이면서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은 벌로써 2마리의 커다란 뱀을 그에게 보냈다. 조각가는 그 큰 뱀이 라오콘의 몸에 휘감겨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새겨놓았다. 그는 뱀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근육은 튀어나오고 혈관은 터져버릴 듯이 팽팽하다. 그러나 도저히 뱀을 물리칠 수가 없다. 큰 뱀의 도깃발은 그의 넓적다리를 물려고 한다. 거기에는 또 그의 어린 자식들도 있다. 큰 뱀은 그들도 함께 휘감고 있다. 소년들은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다. 크고 힘센 아버지도 자기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나 아버지는 이 적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도스 섬의 주민들은 이 동상을 바라보며 운명 앞에서는 인간이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었다. 인간은 아직 운명에게는 이기지 못한다. 이 동상의 큰 뱀과 같이 인간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이 노예 제도에서 해방되기까지는
인간의 앞에는 아직도 오랜 싸움과 고통의 시대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 인간은 이 큰 뱀, 즉 노예제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인간은 자유로운 광명의 날을 영원히 맞이하지 못하고 마는 것일까? 왜 기막힌 아이디어는 샤워 중이나 산책 중에 나올까? 갑작스런 깨달음에 숨겨진 심리학.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문제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머리를 두드리며 목욕하기 시작했을 때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다른 물질은 부피가 다르므로 물에 집어넣었을 때 다른 비중을 가지게 된다는 발견을 하고 옷을 입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찾았다라는 뜻의 유레카를 외친 일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갑작스런 과학적인 발견의 많은 공통점은 생각을 하고 긴장을 풀 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깨달음이라는 뜻의 에피파니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나 그에 대한 직관 혹은 영감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에피파니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기의 발견들을 통해서 에피파니는 몸이 이완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의 마음에 창의력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에 따라 에피파니를 발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인지과학 및 철학 연구팀의 최근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 샤워하기, 혹은 뜨개질과 같이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지만 생각 없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업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아이디어 사이에 자유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칼 융은 에피파니를 무의식의 마음이 의식으로 파고드는 흔치 않은 순간이라고 설명하며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피파니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생각을 바탕으로 몸을 이완시키며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